국내 최초 프리미엄 남성 활력제 막스그라. 한강 작가의 대한민국 최초의 노벨 문학상 수상에 대해서 전 언론이 대서특필했어요. 한강의 기적, 한국 첫 노벨 문학상, 노벨 문학상의 소설가 한강, 한국 작가 최초의 쾌거다, 한국 문학사 새로 썼다, 동아일보, 서울신문, 한강의 기적, 모든 언론이 대서특필했는데 진작에 받았어야 할 만한 문화적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게 한민족인데, 대한민국의 국력이 상승함과 동시에 문화 컨텐츠들이 김대중 때부터 차곡차곡 성장해 왔죠. 이제 포텐이 터지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 정권 때도 기생충이다, 오징어 게임이다, BTS다, 블랙핑크다 세계를 섞어나면서 개화하기 시작했고, 문학 부분이건 과학기술 쪽이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한민족 역량이 뛰어나니까. 우리 민족은 못하는 분야가 없어요. 못하는 분야 있으면 말씀해보세요. 다 잘합니다. 스포츠도 세계 10대 강국이고, 클래식 음악도 세계를 석권하고 있고, 미술도 잘하고. 근데 언론과 정치는 참 못해요. 언론은 썩었고, 정치도 썩었고, 법조계도 썩었고, 이런 건 못하는 게 있긴 있습니다만, 정치가 바로 쓰면은 언론도 바로 쓰는 것이고, 사법 시스템도 바로 쓰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를 우리가 갈아엎으려고 유튜브 방송을 보시고 열렬히 이재명 지지하고 이러신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가 왜 썩었겠어요? 친일파 청산을 이승만 때 못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게 가장 크죠. 진정한 대한민국의 보수의 자리는 독립운동가 후손분들 같은 진짜 나라를 사랑하는 보수 민족주의자들이 나라의 기둥이 돼야 되는 건데, 지금 보수라고 참칭하고 있는 세력, 국힘 세력들이 얘들이 친일 매국노들이에요. 보수가 아닌 세력들이 정치판에서 설치고, 진보 세력 마저도 민족 반역자 끝판왕들이 돈으로 매수를 한다든지 해서 다들 적폐화, 친일화 하는 작업을 100년을 해왔기 때문에 정치가 썩은 것이죠. 하여튼 우리 민족성은 전 분야에서 뛰어나요. 스케일도 커요.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부르즈 칼리파라든지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페낭 타워라든지 초고층 건축물들을 짓고, 세계에서 가장 큰 유조선이나 컨테이너선, LNG선을 만들고, 자동차도 시작은 늦었지만 세계 3위고, 정교한 것도 잘해요. 또 세계 반도체 시장, TV 시장, 스마트폰도 장악하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정밀한 반도체를 만들고, 아이폰이 다 설치지만 우리나라에 최첨단 부품이 없으면 아이폰도 못 만들어요. 대단한 민족성이에요. 거기에다가 예술적인 재능까지 있어요. 스포츠도 잘하고, 기본적으로 머리가 좋아요. 한민족이 IQ가 세계에서 가장 높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 임기응변 이런 거에도 굉장히 강해요. 어느 나라의 어느 험지에다가 떨어뜨려 놔도 다들 잘 먹고 잘 삽니다.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도 뛰어나고, 국난의 상황에 대응하는 능력도 뛰어나고, 악발이 근성도 있고. 하여튼 한강 작가분, 빛골 광주가 낳은 세계적인 인물 탄생했네요. 김대중 대통령과 한강 작가 두 분 다 호남이 낳은 보배죠. 호남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축하드려요. 그런데 한강 작가 못지않은 훌륭한 작가분들 굉장히 많았어요. 번역 수준만 올라가고 제대로 된 번역가를 만나게 되면 과거 작품들도 재조명되게 될 것이고, 세계 문학계를 흔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언론에서도 타전되고 있고, 일본이 노벨상 부심이 엄청난 애들이죠. 일본 기노쿠니야 신주쿠 본점, 기노쿠니야 서점 굉장히 대형 서점입니다. 전국 체인점. 신주쿠 본점에서 노벨 문학상 판매대 가판대에서 올해의 예상 수상 작가들이 치워지고 급하게 한강의 작품으로 채워지고 있대요. 내가 태어나서 도쿄에서 이런 광경을 목격하게 될 줄이야. 모두 한강 작가의 작품들이 전면에 서게 됐어요. 일본 사람들 지네들 문화적으로 뛰어나다고 자부심 느꼈는데, 문학에서만큼은 한국이 우리를 못 쫓아온다고 굉장히 지네 국뽕에 쩔어있던 들이었는데, 왜냐면은 모든 분야에서 다 문화적으로 처발리잖아요. 클래식 음악계에서도 처발리고 있고, 대중음악 K-팝, BTS, 블랙핑크다, 뉴진스다 상대도 안 되고 있고, 일본 가수들 수준 보면 발레, 무용 쪽도 마찬가지고요. 영화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전혀 한국한테 라이벌 수준도 안 되고 아예 한국을 따라하고 있는 실정인데, 요 문학 하나만, 이 분야만큼은 일본이 노벨 문학상을 몇 차례 받았다 그러면서 자부심 느끼고 있었는데, 요것마저도 한국이 쫓아오네. 얘들 위기감을 느끼면서 어떤 책인가 읽어나 보자 하고 읽어보고 한국 문학의 우수성에 대해서 매료되는 사람들도 생기게 될 것이고요. 우리나라의 문학 철학의 깊이는 일본보다 압도적이에요. 박경리 작가님의 일본 상고라는 책에서도 나오지만, 일본 철학, 문학의 선은 너무 갸냘프다. 로맨티시즘밖에 없다. 격렬한 성 묘사, 요 정도밖에 못하는 애들이다. 글은 이뻐 보이지만 읽고 나서 책을 덮었을 때 느껴지는 깊은 울림이란 게 없다. 우리 문학이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인데, 우리보다 못하는 애들인데, 얘들이 수백 년 전부터 서양과 교류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일본 백인들이 양산되고 이러면서 번역 수준이 굉장히 올라가서 얘들이 운빨도 좋게 경제도 좋았고, 그래서 노벨상을 각 분야에서 따게 됐는데, 일본 문학의 수준이 엄청나서 노벨 문학상을 일본이 수차례 받았던 건 아니에요. 우리보다 못해요. 박경리 선생님의 일본에 대한 분석에 대해서 해설을 해드려볼까 합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일본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한 부분입니다. 일본은 야만입니다. 본질적으로 야만입니다. 일본의 역사는 칼의 역사일 뿐입니다. 칼싸움의 계속일 뿐이에요. 뼛속 깊이 야만입니다. 맞아요, 이게. 근데 일본의 문학이란 것은 가냘픈 로맨티시즘이라고, 선이 너무 가늘다, 너무 미약한 일본 역사의 선이다. 일본 문명의 최고봉은 기껏해야 로맨티시즘이다. 성행위에 대한 묘사, 섹스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얘네들 최종점이, 일본 문학 철학의 최종점이란 게. 일본의 역사는 처음부터 정벌과 죽임입니다. 사랑을 몰라요. 사랑의 개념이 우리나라와 좀 다릅니다.
일본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실 거예요. 사랑의 개념이 한국인과 달라요. 얘들이 사랑을 몰라요. 본질적으로는 야만스러운 문화입니다. 그래서 문학작품에서도 일본인들은 사랑을 할 줄 몰라요. 맨 정사뿐입니다. 섹스, 지정뿐이지요. 그들은 본질적으로 야만스럽기 때문에 원리적인 인식이 없어요. 이론적 인식이 지독하게 빈곤하지요. 그리고 사랑은 몰라요. 사랑이 뭔지 모르고 사랑을 못하면서 사랑은 또 갈망을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작가들, 문인들이 자살을 찬양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얘들은 맨날 자살을 찬양합니다. 악타가와상, 유명한 일본의 문학상이 있어요. 이상한 작가들이 매년 수상했다고 인터뷰하고 그러는데 미시마 유키오도 있고 가와바타 야스나리, 얘들 모두 자살한 문인 작가들이었죠. 그들은 그들의 극한점인 로맨티시즘을 극복을 못할 때는 죽는 겁니다. 얘들이 철학이 없어요, 정말로. 왜냐면 문명 자체를 스스로 태동시켜보지 못한 민족이고 한반도로부터 전해진 모든 문명을 계승 발전 승화시켜서 지금까지 연명하고 살던 애들이고 섬 열도에서 자체적으로 문명이 태동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항상 베끼고 훔치는 것밖에 못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철학을 집대성해내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500년간 철학만 했던 민족입니다. 세계 최대 교회들 10대 교회가 한국에 다 있어요. 어떤 종교가 들어오건 우리나라는 철학을 숭배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철학의 깊이가 있기 때문에 종교에도 심취를 하는 거죠. 일본은 천주교가 들어온 지 4,500년이 됐지만 기독교 신자들의 비율은 0. 몇 %예요. 철학이 없기 때문에 종교에도 귀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문학 작품에서도 사랑을 갈구만 하고 성행위에 대한 묘사 이런 것만 하다가 결국에는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하고 자살을 선택하는 거예요. 생각만 하다가 못 찾으니까, 철학이 없으니까 애들이. 그들의 극한점 로맨티시즘 극복 못하고 자살하는 거다. 센티멘털리즘의 선이 너무 가냘펴서 출구가 없는 거예요. 얘들이 차도 문화도 보면은 좁은 곳에 그냥 들어가서 차도를 형식적인 걸 갖고 건 사상이라고 있는데 본질을 알고 나면은 자신을 극한까지 몰고 나가다가 몰랑 하고 탈출해버리는 거예요, 얘들. 걔들은 호랑이도 없고 용도 다 뱀으로 변합니다. 난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일본 작품을 많이 읽었습니다. 박경리 작가님의 말씀이에요. 어린 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일본은 정말 야만입니다. 걔들한테는 우리나라와 같은 민족주의도 없어요. 야마토 다마시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얘들 민족 자체가 혼혈이고 한반도인들하고 섞인 짬뽕 애들인데, 동남아에서 뗏목 타고 건너온 안다만족이 이 민족의 시작인데 무슨 야마토 다마시라고 대화혼이란 게 있겠습니까? 민족주의가 있고. 이런 국수주의류 민족주의도 메이지 시대 때 지네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일본은 문명을 가장한 야만국입니다. 요게 일본을 정의 내리는 정답이에요. 문명을 가장한 야만국. 일본에서 오래 살고 직장생활이다, 사업이다 이런 거 오래 해보시면 일본어도 마스터하고 이 느낌을 알 거예요. 일본은 야만국이 맞다. 속이 텅텅 비어있는 애들이다. 우리는 진작에 받았어야 할 최고차원의 문명을 보유한, 철학을 보유한 민족인데 왜 못 받았느냐? 나라가 못 살았고 고차원의 한글 표현을 저차원의 영어로 번역하기가 참 힘들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문명이 계속 발전하면서, 문화 수준이 발전하면서 한국을 좋아하는 외국인의 수가 급증하고 일본이 수백 년간 쌓아온 일본 문화를 수십 년 만에 다 따라잡았어요. 어떤 분야에선 문화적으로 한국이 더 우수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듀오링고라고 하는 외국어 학습하는 데가 있는데, 언어 학습 어플이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외국어를 많이 배우는 외국어가 뭐냐? 1등 영어죠, 당연히. 2등 스페인어 인구 많으니까. 3등 프랑스어, 4등 독일어. 동양권에서는 최고봉이 한국어예요. 한국어가 세계 5등입니다. 일본어 7등이고. 문화적으로 일본 뛰어넘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영화 드라마 일본 거 조잡해서 못 봅니다, 하찮아가지고. 그러면 세계 4대 강대국, 스페인은 세계 식민지도 많고 그래가지고 일본이 수백 년간 이뤄왔던 것들 수십 년 만에 다 역전해내고 있어요, 모든 분야에서. 우리나라 맨 처음에 가전 산업 시작할 때 금성전자가 거의 최초라고 볼 수 있는데, 금성이 지네 기술로 TV 못 만들 것 같으니까 처음에는 히타치 가가지고 기술 배워왔어요. 기술 제휴해서 브라운관 수입해서 껍데기 만들어서 팔고 이러다가 발전해 나가고, 삼성도 가전 시작하면서 산요한테 배워서 시작을 한 거고, 아남전자 예전에 TV 화질 좋다고 유명했었는데 그것도 나셔널, 지금 파나소닉이죠? 여기에서 브라운관 직수입해가지고 시작했던 거였어요. 하지만 지금 어떻게 했어요? LG, 삼성 TV가 세계 시장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일본 소니, 파나소닉, 히타치 다 처발랐죠. 지금 소니 파나소닉이다 올레드 대형 TV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 패널 자체가 LG 거예요. LG 거 수입해다가 예전에 아남이다, 금성이다, 얘네들이 일본 브라운관 수입해서 껍데기 만들어서 팔던 시절이 역전이 됐다는 얘기예요. 일본이 스승이었는데 가전산업에서는 우리보다 100년 먼저 산업화를 시작했으니 당연히 격차가 있었죠. 일본이 대단해서 우리가 배운 게 아니고 우리가 늦었으니까. 그런데 가전도 상대가 안 돼요. 일본 가전 비싸기만 하고 거지 같습니다. 가전 양판점 가보면은 허접해서 봐줄 수가 없어요. 한국 가전 쓰다가 일본 가전 못 씁니다. 그리고 자동차 산업도 한참 늦게 시작했죠. 일본은 이미 100년 전에 국산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언제 국산화가 100% 된 거냐? 포니 때도 아니에요. 90년대, 93년 정도쯤 엑센트에 현대에서 자체 개발한 국산 엔진 넣으면서 완전한 의미의 국산차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있어요. 완전한 국산차 만든 지 30여 년밖에 안 된 현대 기아차 그룹이 세계 3위예요. 지금 도요타 하나만 남았습니다. 현대 기아가 못 제낀 업체가. 기술의 혼다, 닛산, 마츠다, 스즈키, 스바루 다 제꼈다는 얘기예요. 현대가 처음에 미쯔비시한테 기술 제휴해서 미쯔비시 랜서라고 하는 차의 셰시, 차체라든지 엔진 그대로 가져와서 조립 생산해가지고 껍데기만 폰이 씌워서 처음에 팔고 시작했던 회사예요, 현대가. 기아차도 일본 마츠다랑 기술 제휴해서 일본 마츠다 엔진이다 플랫폼 가져와서 껍데기 만들어서 처음에 시작했던 회사입니다. 근데 이미 현대차 엔진을 일본 미쯔비시에서 수입해서 달고 한국 디자인 따라서 만들고 있어요, 지금. 스승님한테 가르쳐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민족적 역량이 차이가 난다는 얘기겠어요. 모자란 애들이 일본 애들. 가전도 처발려, 반도체도 처발려, 자동차도 도요타 하나만 남았지. 도요타도 시간 문제고. 지금은 전기차 시장이 빨리 전환이 되면 좋은데 캐즘으로 힘든 시기긴 하지만 완전한 전기차 시대 되면 일본 차는 못 쫓아옵니다. 이미 기술적 격차가 거의 5년 정도 났다고 전문가들이 다들 말하고 있어요. 현대 기아차는 독일 차한테도 전기차에선 절대 안 밀립니다. 독일도 한국에 배터리라든지 디스플레이라든지 LG의 모터라든지 이런 부품들 없으면 전기차 못 만들어요. 우리는 자체적으로 모든 전기차에 들어간 부품이다, 배터리다, 소재 다 우리가 만들거든요. 한국어를 가르치는 전 세계 대학 수가 91년에는 151곳밖에 없었는데 2022년에 1,400여 곳, 지금 거의 한 2,000곳에 가깝지 않을까 싶은데 일본은 저물어 가는 해고 우리가 일본의 자리를 대체하는 상황인데 정치만 바로 서면 시간이 매우 짧아지겠죠. 이렇게 정치가 썩었는데도 성장을 하는 민족성인데. 이게 넷플릭스에서 조사했던 건데 오징어 게임이 10억 가구가 본 거예요, 전 세계에서. 시리즈 시작한 지 28일 동안 계산한 건데도 이렇게 압도적이었어요. 우리나라가 넷플릭스가 돈과 시간 맘대로 주고 마음껏 실력 발휘해봐 멍석 깔아주니까 실력 발휘 잘하잖아요. 김대중 대통령이 우리가 문화에 대해서 손대고 자꾸 터치하고 규제하고 이러지 말고 실력 발휘할 수 있게 여건 환경만 조성해주면 우리는 알아서 성장할 것이다, 예측한 그대로 가고 있잖아요. 빨간색으로 표시가 된 게 전 세계 넷플릭스 1위 한 지역이에요, 오징어 게임이. 중국은 넷플릭스 안 들어가 있으니까 몰래 얘들은 해적판으로 바꿔서 그렇지 얘들도 1등일 거예요, 실제로는. 전 세계가 다 1등이었어요, 넷플릭스 1등 오징어 게임. 이런 문화적인 역량이 대폭발하면서 한국 문화, 한글, 언어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됐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공부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늘고 한국에 유학을 온다든지 해서 한국어를 전공을 해서 한국어 전문가가 돼서 좋은 번역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오징어 게임은 보통 넷플릭스에서 미국이나 영국에 투자하는 거 보면 1회당 제작비가 150억이었어요. 더 크라운이라는 드라마. 기묘한 이야기라는 작품은 회당 140억을 썼고 오징어 게임은 회당 22억밖에 안 썼는데도 넷플릭스를 엄청 돈을 벌게 해줬, 압도적으로 세계 빅히트 작품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돈 좀 지원해주고 마음껏 실력 발휘할 수 있게 자유도만 보장해주면 세계 최고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야건. 그래서 난리가 났었어요, 전 세계에서. 우간다 방송, 칠레, 필리핀 전 세계에서 오징어 게임 패러디하고 따라한다고 하고 난리가 났었죠. 미국에서도 어느 나라에서도 할로윈 파티 의상으로 다 요거 입고 나오고 동남아에서도 난리가 났었고. 그러면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전 세계인들이 관심을 더 집중할 수밖에 없었고, 오징어 게임에 출연했던 모델 여성분 정호연 씨 보그 잡지 표지 모델까지 하고, 이러면서 문재인 때 개화한 거예요. 문재인이 한 거 하나도 없는데 운빨 좋게 문재인 때 터진 거죠. 김대중 때부터 본격적으로 문화산업 키우기 작업을 했었던 건데 김대중 대통령 안 됐으면 어쩔 뻔했을까. 계속 보수 정권이었으면은 우리나라 전 분야에서 발전 못했을걸요. 김대중 정권 돼서 IMF로 완전 떡락한 경제를 멱살 캐리하고 주 5일제 정착시키고 벤처기업 열풍 만들고 초고속 인터넷 깔고 국방 무기들 국산화 작업, 소부장 국산화 작업 다 시작 이때 한 거고, 문화산업 키우기도 이때 시작했어요. 예술 분야는 정부가 간섭하면 망한다, 간섭하지 말라고 제대로 포인트를 아셨던 거죠. 창의력을 자유롭게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 지원은 하되 간섭은 말라. 그래서 지원만 해주고 이랬더니 역시나 꽃을 피우잖아요. 세계적인 문화의 영향력에서 봤을 땐 미국 다음이 한국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전 세계 넷플릭스 시청 비율을 봐도 1등이 미국이지만 2등은 항상 한국이 어떤 나라건 대부분이. 우리는 멍석 깔아주면 잘하고 일본 애들은 규제가 있고 꽉 조여주고 그래야지 실력 발휘하는 애들이에요. 일본 애들 멍석 깔아주면 멍탑니다. 얘들은 룰이 있어야 돼요. 디테일하게 설명서를, 규제를 적어줘야 얘들은 실력 발휘하는 애들이고 빡시게 굴리고 그래야지. 우리는 자유도를 보장해주면은 그냥 실력들이 막 나와요. 김대중 정권이 IMF가 터져서 솔직히 생겼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에요. 진보 정권 창출되기 힘든 판이었거든요. 왜냐면은 대한민국 친일파 매국노 후손들이 다 정치든 뭐든 권력을 다 장악했는데 진보 정권이 창출되기 힘들죠. 김영삼 때 IMF 터지면서 김대중이 된 거예요. 그때 김대중이 대통령 되면서 20년 이상 먹고 살 거리를 다 만들어버렸어요. 그때 적폐청산 개혁은 크게는 못하셨지만 어찌됐건 조중동이라든지 대형 적폐 언론들 세무조사에서 아닥시킨 다음에 경제 멱살 캐리 했죠. 어찌됐건 정말 큰 업적을 남긴 대통령이에요, 김대중. 이재명 정권 창출되면 김대중 못지않은 엄청난 업적을 이룰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김대중 못지않은 능력 가진 게 이재명이에요. 김대중 못지않은 서사가 있는 게 이재명이고, 목숨을 걸고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 역시나 지원만 해주시고 간섭 안 하고 문화산업을 키우니까 노벨 문학상까지 받게 되는 판이 구축이 됐잖아요. 몇 수 앞을 보신 건지 참 대단합니다.
노벨 문학상을 우리나라가 받은 것에 대해서 김구 선생의 명언이 생각이 나죠.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우리의 부력, 우리의 경제력, 돈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 군사력 같은 거죠. 국방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이분이 진정한 의미의 보수 민족주의자죠. 문화의 힘이 엄청나게 강력하다는 것을 예전부터 다 알고 계시던 분이셨죠. 문화의 힘은 우리의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김구 선생이 원했던 나라로 문화 쪽에서는 아주 김구 선생이 원했던 스펙보다 더 오버 스펙으로 달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인이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고 한국 음악에 열광하고 한국 영화, 드라마, 소설, 문학에 열광하고 대단하죠. 봉준호 감독도 기생충 영화로 황금종려상, 아카데미상을 석권을 했죠. 근데 한강 작가님도 마찬가지지만 봉준호 감독도 못지않게 훌륭한 영화 감독들도 드글드글해요. 우리나라에 천재들이 마구 배출되는 나라입니다. 한강 작가님 못지않은 훌륭한 작가님들 드글드글해요. 우리나라 영화, 드라마, 케이팝 다 쓸어먹었죠. 문재인 임기 때. 문재인이 잘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김대중 때 판 깔아놓은 게 운빨 좋게 문재인 임기 내에 터졌을 뿐이지. 한류를 영어로 번역하자면 코리안 웨이브인데 오징어 게임 파도 엄청나고 기생충 2019년에 또 한류, 드라마, 케이팝 여러가지 모든 세계, 인타이어 월드를 모든 세계를 이렇게 휩쓸고 있다. 해외에서 만들어진 사파예요. 이 말이 됩니까? 코딱지만한 나라에서 세계 문화를 흔들고 있어요. 우리가 프랑스 애들처럼 문화, 예술, 명품 이런 것만 잘하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프랑스 애들은 엔지니어링 쪽에 있어서는 실력 없습니다. 프랑스가 디자인이나 예술적 감각은 좀 있지 프랑스 건축물들 보면 개판입니다. 진짜 수치가 다 안 맞아요. 삐뚤빼뚤이고 자동차 산업에서도 보면은 얘네들 개판으로 일합니다. 근데 예술적인 재능은 뛰어났고 독일은 엔지니어링이다. 한치 오차도 없는 완벽함을 추구하지만 얘들이 유머 감각이나 예술적 재능이 철학은 깊이가 있지만 독일 애들이 패셔너블한 예술 재능이 좀 떨어지고 근데 한국은 다 가지고 있어요. 없는 게 없습니다. 예술적 재능 다 뛰어나요. 서양인들이 잘한다는 클래식,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전세계 콩쿨 다 휩쓸고 있고 발레도 정말 잘합니다. 무용 세계 유명한 수석 발레리나 하고 있고 영화도 봉준호 감독만 부각이 됐지 엄청난 감독들이 실력 발휘할 거예요. 환경만 구축이 잘 되면. 하여튼 일본이 노벨 문학상 3차례나 받고 여러가지 노벨상을 수십 차례 받았다 자랑하고 있는데 근본 요인에 대해서 해설을 해드릴게요. 일본이 임진왜란 전부터도 해적질하고 조선에 침략질을 하면서 도자기 도공들을 많이 납치해갔어요. 심수광 장인 같은 분들 아직도 20몇 대인가 후손이 도자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도자기 도공들 납치해서 도자기 산업을 꽃피웠죠. 스스로 창조해낸 게 아니라고요. 외놈들은 도자기 못 만들었어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도자기 만들던 게 한국, 중국, 베트남이었습니다. 베트남보다 못한 애들이에요. 솔직히 일본 애들이 원래 민족적인 역량을 봤을 때 애들이 서양하고 교류를 오래전부터 하고 산업화를 빨리 시작하고 그래서 운빨이 아주 좋아가지고 한 100년 이상 호강하고 산 거지. 그런데 도자기 조선 도공들 통해서 만들어가지고 얘들이 유럽에 수출을 했어요. 국제 무역까지 했던 거예요. 얘들 팔아먹을 기술도 없고 모자랐던 애들이 조선에서 기술자들 훔쳐와가지고 그걸로 장사를 했던 겁니다. 무역을 하고. 그래서 돈도 많이 벌었어요. 일본이. 그래서 일본 근대화 산업화의 시작점이 도자기 도공들 훔쳐가고 납치해가고 은 세공 기술, 은 추출 기술 이런 것도 한반도로부터 다 강탈해 와가지고 은을 많이 캐내가지고 국력이 강해지고 그랬는데 하여튼 우리한테 뺏어가서 광치던 애들이라는 건 알고 계세요. 대충. 그런데 도자기를 수출하면서 일본 애들이 요 도자기가 깨질 수 있으니까 배에 싣고 가다가 요 도자기를 우키요에라고 하는 컬러 판화가 있습니다. 요 종이로 돌돌 싸가지고 수출을 했어요. 그런데 우키요에가 유럽 사람들이 도자기 받아보고 보니까 충격적인 그림인 거예요. 유럽 문명이란 건 비슷비슷해요. 애들 다 나라도 연결되어 있고 이 나라에 있다 저 나라에 있다가 서로 전쟁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유사한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게 유럽 국가들이죠. 프랑스, 독일, 영국, 스페인 비슷비슷했었는데 너무나 이질적이고 충격적인 이 문화를 접하고 유럽 사람들이 완전 충격을 먹은 거예요. 우키요에라고 하는 판화를 보고 우와 강렬하다. 우와 요런 기법은 내가 처음 본다. 그러니까 조선으로부터 도공들 납치해가서 수출까지 하면서 일본 문화까지 알리게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 왼쪽에 사람 그림 있죠. 도슈사이 샤라크라는 일본의 미스테리 작가가 있습니다. 도슈사이 샤라크가 그렸다. 동쪽 섬에 사는 샤라크 그림을 즐기는 사람 그림쟁이 이런 뜻인데 하여튼 판화 우키요에가 유럽에 전파되면서 유럽 문화에도 굉장한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이게 율리우스 크루스 샤라크 도슈사이 샤라크의 그림까지 유럽에서 굉장히 좋아하고 분석하고 이럴 정도로 일본이 날로 일본 문화가 전파가 되게 된 거예요. 도자기 수출하면서. 그래서 유럽에 자포니즘이라고 하는 학문까지 생기게 된 거였습니다. 일본을 좋아하는 일봉들이 전 세계적으로 양산되기 시작한 거예요. 몇백 년 전부터. 그래서 유럽의 유명 작가들의 그림 배경에 이런 우키요에들이 배경으로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힙하고 핫한 문화 컨텐츠가 됐었죠. 이렇게 일본이 조선 도공들을 납치해 가서 도자기 산업을 키우고 도자기들을 대량으로 유럽에 수출하면서 돈도 많이 벌고 일본 문화 컨텐츠까지 전파를 하고 수백 년 전부터
찌뽕들을 서양에 양성해서 일본 문화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고 일본을 좋아하는 백인들, 서양인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오래전부터 일본에 와서 살고 이런 외국인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일본어를 완벽히 마스터한 외국인들이 번역 같은 것도 정말 제대로 잘해서 일본의 문학이라든지 이런 게 노벨 문학상도 받게 되고 이런 시작점이었기 때문에 해설을 해드린 거였습니다. 그래서 번역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일본이. 우리나라의 한국어와 한글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인데 일본어의 단어 수는 우리의 반밖에 안 돼요. 우리는 100만 개가 넘지만 일본의 단어 수는 50만 개인데도 세계에서 가장 배우기 어려운 언어라고도 하는데 일본보다 표현법이 2배나 많은 우리의 고차원의 한국어를 표현법도 많고 단어 수도 많은데 제대로 번역하려면 문화의 힘, 국력, 경제력이 강해야지 이런 훌륭한 번역가들이 나와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서양 사람들한테. 왜냐면 영화, 기생충이건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건 아니면 소설이건 그 작품을 평가하는 곳은 서양이에요. 서양 사람들이 아카데미상이다, 오스카상이다, 황금종려상이다, 깐느 영화제다. 서양 사람들이 평가하는데 이걸 제대로 전달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일본 애들은 잘 알고 메이지 시대 때부터 국가 차원에서 번역국까지 만들어서 서양의 모든 문명, 학문을 다 번역을 해버렸어요. 번역의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본. 우리나라 번역 수준 낮은 편이었어요. 근데 외국인들이 한국 문화에 뿅 빠져가지고 한국 와서 살고 공부도 하고 이러면서 한국 문학작품이다, 영화다, 드라마다 보면서 완벽하게 한국어의 뉘앙스라든지 문화라든지 100% 이해하고 자신의 모국어로 번역을 한다면 훨씬 뛰어난 작품들이 나오는 거죠. 왜냐면 외국 작품이란 것은 기술 번역이 아니고 문학 작품은 번역가의 글을 읽게 되는 거 아닙니까? 번역가의 글 솜씨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수준 높은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많이 습득할수록 번역의 수준이 올라가고 작품의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의 부친도 작가신데 이런 말씀을 하셨죠. 한국어 문장을 외국어로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 노벨상 수상은 달라진다. 누가 이걸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완전 다른 작품도 될 수가 있어요. 정말로. 정말 번역 실력, 글 실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번역한 거랑 양쪽 문화를 완벽히 이해하고 문장력, 모국어에 대한 문장력, 글쓰기 실력도 뛰어난 사람이 번역한 거하고 비교해보면 정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자기 딸이 한국어 감각을 갖고 번역을 해내는 적임자를 만났다, 이번에. 좋은 번역자를 잘 만나서 좋은 작품이 나오면서 수상까지 이어지게 됐다. 그래서 한강 작가분 분명 훌륭한 작가분이신데 이분이 우리나라 최고의 작가라고 보기에는 한강 작가님 못지않은 문학 지망생들, 소설가들, 작가분들 넘쳐납니다. 우리나라 실력 있는 분들이. 그래서 앞으로 기대를 계속 해봐도 될 것 같아요. 기생충을 번역한 달시 파켓이라는 분이 계시죠. 이분이 미국의 인디애나 주립대에서 러시아 전공하던 분이었는데 러시아 유학 갔다가 한국에 놀러 왔다가 한국이 너무 좋아서 한국 고려대학교에 아마 들어갔을 거예요. 석사 과정으로. 그래서 한국어에 빠져서 한국어를 마스터하시고 기생충 영화를 번역을 하시는데 정말 잘하셨어요. 제대로 된 번역을 잘 하고 수준 높은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해줘야 그 작품 자체가 빛이 나는 거예요. 이분 굉장히 고심하면서 번역을 하더라고요. 대충 번역한 사람도 있어요, 성격상. 근데 이분 되게 고민하고 그래요. 왜냐면 영어로 제대로 번역 안 되는 거 되게 많거든요. 영화건 소설이건. 그래서 이번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을 받게 한 공신 중에 한 분인 번역가, 영국 여성이 번역을 했는데 번역가 데보라 스미스라는 여성분인데 이분도 참 공이 커요. 한강의 대표 소설 채식주의자가 2016년 영국의 대표적인 문학상인 부커상 수상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죠. 그래서 2007년에 한글로 출간된 소설이 어떻게 근 10년 뒤에 지구 반대편 영국에서 다시 조명받게 됐을까? 그쵸? 채식주의자가 2007년에 발간된 건데 거의 10년 뒤에 번역을 잘해서 부커상까지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번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인식이 되시겠죠. 근데 번역이 국력이 세고 문화 콘텐츠 파워가 세면은 자동적으로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공부해서 번역 수준도 올라간다는 거예요. 영국인 번역가 데보라 스미스, 이분이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영문학을 전공했어요. 우리나라 유튜버 중에 캠브리지 대학 나왔다는 분이 계신다고 소문을 들었는데, 그래서 영국의 캠브리지, 옥스퍼드는 최고 명문 아닙니까? 하여튼 번역가로 진로를 정하시고 원래 번역업계에서는 틈새 시장이었는데 한국어가, 근데 이제 한국 문학에 관심을 두게 됐어요. 그래서 2010년에 한국어를 독학으로 배우기 시작했고 런던 대학교의 동양 아프리카대에서 한국학 석박사 과정을 밟으면서 공부를 한 거죠. 한국어를 배운 지 3년 만에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만났는데 한국어 배운 지 3년 만에 채식주의자를 번역을 해서 부커상을 받았으면 이런 분들이 10년, 20년 한국에서 살기까지 하고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된다면 한국어의 뉘앙스까지 그러면은 더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번역서의 수준이. 이런 분들이 전 분야에서 늘어나면 우리나라가 일본을 모든 분야에서 다 처바를 수 있는 대상이 되죠. 그래서 채식주의자라는 책을 자기가 읽어보고 마음에 들어서 자기가 번역해보려고 했던 거래요. 그래서 자기가 번역은 물론 출판사 접촉부터 홍보까지 자기가 도맡아서 했대요. 먼저 채식주의자의 첫 20페이지를 번역해서 영국의 유명 출판사인 그란타 포르토벨로에 보내고 영문판을 출간하게 된 건데, 영어로 번역 잘하면은 영어로 번역된 것도 프랑스어다, 독일어다, 스페인어다 번역 가능하고, 근데 3년 외국어 공부해서 소설을 번역하고 이런다는 건 솔직히 불가능한 건데, 높은 경지의 번역은 힘든 건데 굉장히 천재적인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제가 좀 우려하는 부분이지만
완벽하게 번역이 한국어의 뉘앙스가 전달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는데도 북어상을 받는 거 보면 그럼 대단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문학의 깊이라는 게. 또 독학으로 한글을 배우기 시작해서 성공적인 번역하고, 데보라 스미스라는 번역가가 항상 원작의 정신에 충실하려고 하며 가능한 한 훼손을 하지 않는 범위에서 언어 형태에도 충실히 하려고 한다. 부실한 번역은 우수한 작품을 훼손할 수 있지만 아무리 세계 최고의 수준의 번역이라도 보잘것없는 작품을 명작으로 포장할 수는 없다. 물론이죠. 원작 자체가 훌륭해야 번역이 거기에 더해져서 명작이 되는 거지. 그래서 데보라 스미스 씨는 한국 고유의 단어를 풀어쓰기보다는 그대로 사용하는 번역가래요. 소주를 굳이 코리안 보드카라고 번역 안 하고 그냥 소주라고 쓰고, 만화를 코리안 망가 등으로 만들지 않았다.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 일본 외국인들이 일본의 문화를 번역하고 서구권에 전달할 때, 전파시킬 때 일본어를 그대로 쓰잖아요. 오뎅은 피시케가 아니고 그냥 오뎅이라고 쓰고, 우동도 우동이라고 쓰고, 일본 애니메이션을 재패니스 애니메이션이라고 안 하고 아니메라고 쓰고, 종이접기를 페이퍼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고 그냥 오리가미라고 쓰고, 분재 있죠, 화분, 그것도 본사이라고 씁니다, 영어로. 이런 것도 우리가 일본을 쫓아가고 있는 과정인데 이런 게 옳다고 봐요. 우리의 만화라고 쓰고 우리의 소주라고 쓰고, 이게 생각이 깊은 분이란 얘기예요, 이분이. 우리의 한국어 단어들이 많이 전파가 되는 게 좋죠. 그래서 이렇게 다른 문화에서 파생된 것으로 쓰는 거에 반대한대요. 훌륭한 생각 가지고 계십니다. 한강에 소년이 온다 번역에도 형이나 언니 같은 단어를 그대로 썼대요. 그냥 형이라고. 와, 이게 굉장히 고차원적인 생각으로 방향성을 제대로 잘 잡으셨네요. 이후에도 한강에 소년이 온다, 흰, 배수아의 에세이스트의 책상, 서울의 낮은 언덕들, 황정은의 베개 그림자 등을 번역하며 한국 문학을 세계에 알리고 있다. 옥스포드 사전 보면은 새로 등재된 단어들 보면 이렇게 순 한국 단어를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옥스포드 영어 사전에 신규로 등재된 한국어 유래 단어들이에요. 이게 2021년 9월인데 지금은 더 많이 늘었을 겁니다. 애교, 반찬, 불고기, 치맥, 대박, 동치미, 파이팅, 갈비, 한류, 한복, 잡채, K-드라마, 김밥 있잖아요, 김밥, 콩글리시, 코리안 웨이브, 만화, 먹방, 누나, 오빠, PC방, 삼겹살, 스킨십, 방수도, 트로트, 언니 등등 요 정도 있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는 과정이에요. 한글이란 글자 자체도 훌륭한데 세계 최고인데 한국어 언어도 세계 최고 높은 차원의 언어거든요. 전 인류 중에서 유일하게 인위적으로 발명한 글자를 쓰고 있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한국과 북한밖에 없어요. 녹색깔, 연두색깔 다 이집트 상형 문자에서 유래된 알파벳 이나 뭐 이런 것들이고, 중국, 대만, 일본만 한자에서 유래된 건데 한자도 원래 한민족이 최초로 만들어서 쓰던 거였어요. 온나라 갑골 문자에서 시작됐다고 하지만 중국 역사학자들도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전에 한민족이 쓰던 골각문에서 한자가 시작됐다. 한민족이 천재인 거예요. 세계의 중심이고. 우리나라 한글을 조합하면 11,172개의 글자가 만들어질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가 한글이에요. 일본어는 진짜 모자란 글자고 문자 시스템인데 일본어 공부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얘들은 글자 수 자체가 적어요. 글자가 적으니 발음도 될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죠. 일본어에서는 발음되는 수가 102개밖에 없어요. 중국어가 그거 2배 정도 되는 211개. 중국어 되게 발음 어렵고 힘들 것 같죠? 한국 사람이 다 발음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한국어는 2,700개나 발음이 가능해요. 중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 한국어 발음 어렵다고 난립니다. 중국어 성조가 있어서 되게 어려워 보이지 공부해보면 별거 없어요. 중국어도 단순해요. 한자가 많아서 되게 어려워 보일 뿐이지. 이렇게 수준이 높은 게 한민족입니다. 일본 애들이 글자 자체가 너무나 적고 발음되는 수가 적으니 동음이의어가 많아요. 일면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Sensei, how can I say paper in Japanese? Kami desu. How about God? Kami desu. How about hair? Kami desu. How about to take a nap? Kami. How about to chew? Kamimasu. How about upstream? Kawakami. How about to consider? Kamisuru. So how can I say a god with long hair chewed the paper upstream considering this? It's good to take a nap. 髪の長い髪が川上で髪を噛みました。これを加味すると仮眠するのが良さそうです。国に帰れます。 한두 건이 아니에요, 일본이. 그래서 얘들이 한자 안 쓰고 싶어도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한자 안 쓰면은 발음되는 수가 너무 적으니까, 동음이의어가 너무 많으니까 일본어 배우다 보면 비슷비슷한 소리를 내는 단어들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모자른 저차원의 언어와 글자를 쓰고 있는 애들이에요. 중국어도 일본어보다는 낫지만 얘들도 발음되는 수가 적으니까 동음이의어가 많아요. 그거를 액센트 성조로 구분을 하지만 참 얘들도 비효율적인 거죠. How do you say elephant in Chinese? 香. Okay, what about one? 香. And how do you say smell good? 香. Ginger. 姜. And sauce. 酱. Then how do you say the elephant wants to rob the ginger and the ginger tells the elephant the fragrant ginger sauce? 香香香香姜, 姜香香香姜, 香香姜. It's easy. 香香香香姜, 姜香香香姜, 香香姜. It's easy.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똑똑하고 수준 높은 문화, 문명을 보유하고 글자, 문자까지 가지고 있고 정치만 바로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